지금 북한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과 4달 전 국가보위성의 중장 한 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 체제의 눈과 귀라 불리던 인물. 그는 한밤중 눈 덮인 압록강을 맨발로 건넜습니다. 충성은 명령이었지만 생존은 내 선택이었다. 그 한마디가 김정은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김정은은 분노했습니다. 지구 끝까지 잡아오라. 그의 명령에 따라 보위성과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연좌제로 끌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제3국을 거쳐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체제를 버렸을까요? 그리고 김정은이 끝내 감추려 했던 탈북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세상에 밝히려는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휴게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들을 찾아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평양 국가보위성 본부. 그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보위성 중장 리철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체제를 지켜온 충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김정은에게 충성했던 인물. 보위성 내부에서도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오른팔, 바로 그가 리철수였습니다. 그는 매달 진행되는 충성 맹세에서 늘 가장 먼저 일어나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정은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4달 전 시작된 내부 숙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위성은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급 간부들이 대상이었죠. 그러나 곧 그 범위는 중급 간부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사실로 불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빈 책상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사라진 자리가 12곳이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만 오았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리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언젠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충성했던 부하 3명이 하루 만에 사라졌을 때 그는 확신했죠. 이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도 향할 거라는 거려. 그들은 모두 리철수가 직접 뽑아 키운 인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그의 집 앞에도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섰어요. 보위성 요원 6명이 내렸습니다. 가족 연좌조사 통보였어요. 아내와 23살 딸이 긴급 소환됐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저 내일 아침 8시까지 출두하라는 명령뿐이었죠. 리철수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걸 알았어요. 김정은 체제에서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유죄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재판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리철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20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체제를 버리기로 한 겁니다. 이곳은 더 이상 조국이 아니라 감옥이다. 그의 마음속 독백은 이미 자유를 향하고 있었죠. 전용 차량 대신 낡은 화물 트럭을 선택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짐칸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운전사는 오래전부터 믿어온 부하였습니다. 그 역시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죠. 충성은 명령이었지만 생존은 내 선택이다. 리철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트럭이 평양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붉은 별이 빛나는 평양의 야경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조명일 뿐이었죠. 20년간 지켜온 도시가 이제는 탈출해야 할 감옥이 된 겁니다. 트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제재의 심장부에서 가장 위험한 배신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가 사라진 지 3시간 만에 보위성 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1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추격조 5개 팀이 즉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리철수는 이미 중국 접경지대 50km 앞까지 도착해 있었어요. 그의 탈출은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노트북 1개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김정은 체제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청명단 해외 공작 계획 자금 흐름까지요. 이것이 그의 생명보험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김정은에게 급보가 전달됐습니다. 보위성 중장 리철수 실종.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정은은 보고서를 집어던졌죠. 종이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참석한 간부 10명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김정은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그 자를 지구 끝까지 잡아오라. 김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침묵이었어요. 브레이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원들도 긴장했죠. 내 최측근이 배신했다는 건 체제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20년간 함께한 사람이 등을 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즉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보위성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이 동시에 가동됐어요. 국경의 경비 병력이 2배로 늘었습니다. 모든 검문소에 리철수의 사진이 배포됐죠. 체포조 12개 팀이 편성됐어요. 각 팀마다 정해 요원씩 배치됐습니다. 작전 지휘부가 설치됐어요. 프레이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추적 상황이 표시됐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의 모든 동선이 분석됐어요. 위성 영상까지 동원됐죠. 그러나 리철수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리철수의 가족들이 체포됐어요. 아내와 23살 딸이 보위성으로 끌려갔습니다. 연자 제가 발동된 거예요. 그들은 혁명 배신자 가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공개 비판 대회가 열렸어요. 수천 명 앞에서 그의 가족은 무릎을 꿇어야 했죠.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국의 장면이 방송됐어요. 배신의 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4시에 보위성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리철수와 관련된 모든 인물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간부 30명이 소환됐어요. 그의 운전사도 체포 명단에 올랐죠. 하지만 운전사는 이미 리철수와 함께 국경을 넘은 뒤였습니다. 대신 운전사의 가족이 끌려갔어요.
저녁 7시 긴급당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국 간부들에게 충성 서약서가 배포됐어요. 하루 3번씩 충성 구호를 외치도록 지시가 내려졌죠. 김정은의 초상화 앞에서 맹세해야 했습니다. 체제는 공포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평양 전역에 비상경계령이 발령됐습니다. 모든 간부의 외출이 통제됐어요. 보위성 요원들이 거리를 순찰했죠. 다음 날 새벽 5시 특수부대 2개 중대가 중국 접경으로 급파됐습니다. 국경 수색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헬기 4대가 적공 비행하며 수사에게 나섰죠. 군견 수천 마리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리철수는 이미 국경을 넘은 상태였어요. 오전 10시 중국 측에 비공식 협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리철수를 범죄자로 규정했어요. 국가 기밀 유출 혐의 중국은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오후 1시 또 다른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번에는 대회 공작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해외 거점을 통한 추적 작전이 논의됐어요. 베이징, 평양 식당 직원들도 동원됐죠. 오후 3시 전국의 비상경계령이 강화됐습니다. 모든 간부의 이동이 제한됐어요. 해외 출장도 전면 금지됐죠. 체제를 완전히 봉쇄한 겁니다. 저녁 6시 평양 시내 곳곳에 선전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경명 배신자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철수의 이름이 공개됐어요. 그는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혔죠. 밤 9시 보위성은 특별 수배령을 발령했습니다. 리철수를 생포하는 자에게는 특별 보상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려. 중국 접경지대.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2도였습니다. 리철수는 압록강 앞에 섰어요.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엉건 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금이가 있었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얼음이 깨질 수 있었죠. 뒤에서는 군견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죠. 죽더라도 자유 쪽에서 죽겠다. 리철수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얼음을 밟아야 소리가 덜 났기 때문이에요. 첫 발을 내디뎠죠.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발바닥에 얼음의 차가움이 파고들었어요. 곧 감각이 사라졌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발견한 거예요. 탕탕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쳐 지나갔죠. 리철수는 몸을 낮추고 달렸습니다. 그 순간 왼쪽 어깨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어요. 총알이 관통한 겁니다. 비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에 맞았습니다. 리철수는 비틀거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기어서라도 건너야 했습니다. 중국 땅까지는 불과 30였어요. 피를 흘리며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발도 감각이 없었죠.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도 강을 건너려 했죠. 하지만 중국 땅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리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눈 위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국인 브로커였어요.
한 달 전 리철수가 거액을 주고 섭외한 사람이었죠. 브로커는 리철수를 업었습니다. 근처 폐가로 옮겼어요. 응급처치가 시작됐죠. 총알을 제거하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마취도 없이 진행된 수술이었어요. 리철수는 이를 악물고 견디죠. 비명을 지르면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틀 동안 그는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렸어요. 감염이 시작된 거죠. 브로커가 항생제를 구해왔습니다. 리철수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을 수색했습니다. 중국 쪽을 향해 확성기로 외쳤어요. 리철수를 넘겨달라는 내용이었죠. 중국 공안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이미 리철수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어요. 일주일 후 리철수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베이징으로 향했어요. 여건도 없이 불법으로 움직이는 거였죠. 겉문을 피해 뒷길로만 다녔습니다. 열흘이 걸렸어요. 그 사이 리철수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짧게 잘랐죠. 안경도 썼습니다. 최대한 변장한 거예요. 베이징에 도착한 리철수는 한국 대사관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북한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사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엿본 거죠. 어느 날 새벽 16시 대사관 정문이 열리는 순간 리철수는 뛰어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어요. 나는 북한군 중장이다. 리철수는 큰 소리로 외쳤죠. 한국으로 망명하러 왔다. 그 순간 주변이 술렁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급히 나왔어요. 리철수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노트북을 꺼냈죠. 이것이 증거다. 직원들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리철수는 무릎이 꺾였어요. 살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중장의 탈북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자 평양은 침묵 대신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리철수의 이름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보위성 내부 전면 조사가 시작됐어요. 충성도 검증이라는 명목이었죠. 모든 간부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아침 8시마다 사상교육이 진행됐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업적을 외워야 했죠. 한 글자라도 틀리면 재교육 대상이 됐습니다. 보위성뿐만 아니라 인민군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자비판서를 작성해야 했죠. 경명에 대한 각오를 5장 분량으로 써야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았어요. 가족 연좌제가 재시행됐습니다. 삼촌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요. 친척 중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연로됐죠. 평양 시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증설됐습니다. 기존 카메라 200개에 추가로 300개가 더 설치됐어요. 주요 도로와 관공서 앞이 집중 감시 대상이었죠. 전화 도청도 강화됐습니다. 무장로 통화 내용이 녹음됐어요. 의심스러운 대화가 포착되면 즉시 소환됐죠. 누구도 전화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보위성 내부에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어요. 동료끼리 대화할 때도 조심했죠.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의견을 내지 않았죠.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숙청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배신자는 내일의 충신일 수도 있다. 이 말은 평양 간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좌우명이 됐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언제 배신자로 몰릴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보위성 간부 5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리철수와 가까웠다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조사도 받지 못하고 즉결 처형됐죠. 가족들도 함께 추방됐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방 탄광으로 보내졌죠.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리철수의 직속 부하였던 대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조사를 견디지 못한 거죠. 그의 가족은 반역자 가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인민군 내부에도 숙청 바람이 불었어요. 해외에 파견 경험이 있는 장교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죠. 그들도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50명의 장교가 강등됐어요. 해외 파견 금지 명단에 올랐죠. 여권도 회수됐습니다. 평양의 각 기관에는 충성 서약서가 배포됐어요. 하루 3번씩 충성 구호를 외쳐야 했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였죠.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해야 했어요. 목소리가 작으면 불충으로 간주됐습니다. 거리에는 선전 포스터가 붙었어요. 배신자를 응징하라는 내용이었죠. 리철수의 얼굴에 큰 X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반역자 교육이 시작됐어요. 리철수를 인민의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죠. 아이들까지 세뇌시키려는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평양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어요. 웃는 사람이 사라졌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일상이 된 거예요. 보위성 요원들은 밤낮 없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새벽 3시에도 검문이 있었어요. 신분증 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졌죠. 체제는 더욱 강력하게 조여졌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간부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리철수처럼 떠나고 싶다고요. 한 달 후 서울 모처의 안전가옥 오전 10시였습니다. 리철수는 국정원 조사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검은색 노트북 1개가 들려 있었죠. 이 안에 김정은의 명령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리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0년간 기록한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고 했죠. 조사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보였어요. 리철수가 비밀번호 번호를 입력했죠. 파일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숙청 명단이었어요. 지난 5년간 처형된 간부들의 이름이 600명 넘게 기록돼 있었죠. 처형 날짜와 이유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폴더는 해외 공작 계획이었어요. 암살 대상자 명단도 있었죠. 한국의 탈북자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폴더는 불법 자금 흐름이었어요.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계좌가 수십 개 넘게 나열됐죠. 총액은 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조사관은 숨을 멈췄어요. 이건 핵폭탄급 정보였죠. 국정원 차장이 급히 호출됐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군정보, 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인사들이 모였죠. 리철수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매달 보고서를 받았어요. 누가인지 언제 어떻게 처형됐는지 직접 확인했다고 했죠. 서명까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파일을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교차 확인 작업이 진행됐죠. 이미 알려진 숙청 사건들과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90%가 일치했어요. 리철수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았죠. 국정원은 즉시 합동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북한 전문가 10명이 투입됐어요. 이들은 24시간 교대로 자료를 분석했죠.
일주일 만에 1차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청와대로 직행했어요. 대통령에게 직보됐죠. 이건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체제 붕괴의 신호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트북에는 또 다른 정보도 있었어요. 북한의 핵시설 위치였죠. 공식 발표된 것 외에 비밀시설 3곳이 더 기록도에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계획도 들어 있었어요. 향후 2년간의 도발 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국정원은 이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습니다. 주한미군 정보부도 합류했어요. 한미 합동 분석팀이 꾸려진 거죠. 리철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만 쉬었어요.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졌죠. 김정은의 일과는 어떤가요? 그의 건강 상태는요? 흑의 구도는 정해졌나요? 리철수는 아는 대로 전부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매일 밤 11시에 잠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죠.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고도 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였죠. 부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동생 김여정이 유력하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했죠. 2주째 되는 날 리철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변조됐죠. 하지만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20년간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는 공포로 통치하는 독재자입니다. 리철수의 말 한마디가 뉴스로 퍼져나갔죠. 국정원은 리철수에게 새 신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얼굴도 성형수술로 달라졌죠. 그는 이제 평범한 한국 시민으로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노트북 속는 계속 분석됐어요. 그 안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수없이 많았죠. 이철수의 탈북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오전 8시 긴급 뉴스였죠. 북한 보위성 중장 한국 망명 김정은 체제 붕괴 신호인가 앵커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습니다. 30분 뒤 NHK도 속보를 냈어요. 일본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죠.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이 일본 안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BBC는 오전 10시에 특집 방송을 편성했어요. 북한 전문가 3명을 스튜디오로 초청했죠. 이건 북한 역사상 최고위급 탈북입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체제 내부의 균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증거라고 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김정은 최측근의 배신 평양에 들이운 공포의 그림자 기사는 4,000단어 분량이었어요. 리철수가 가져온 정보의 가치를 상세히 분석했죠. 뉴욕타임스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 탈북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거였죠. 대변인은 말을 아꼈어요. 그건 북한 내부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논평은 없다고 했죠. 하지만 베이징 외교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이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외무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짧은 성명만 발표했죠. 하지만 모스크바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기자들과 만났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죠. 국무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탈북자 보호를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했죠.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도 움직였습니다. 비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북한 급변 사태 시나리오가 논의됐죠. 5개 상임위 사국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 내부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리철수 같은 고위 인사의 탈북은 체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했죠. 국제 언론들은 앞다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가디언은 김정은 정권의 수명을 점쳤어요. 빠르면 3년 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었죠. 류몽드는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베이징이 김정은을 계속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북한의 불안정이 중국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이었죠. 알짜지라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내부 분위기를 전했어요. 간부들도 이제 체제를 믿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왔죠. 일본 아사히 신문은 남북 관계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리철수의 정보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거라고 했어요. 통일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고 봤죠. 호주 ABC 방송은 동북아 안보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북한 붕괴 시 주변국들의 대응을 시뮬레이션 했어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 하레츠는 북한 핵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체제 붕괴 시 핵무기 통제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어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인도 타임스는 제3세계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종말이 다른 독재 국가에 미칠 영향을 다뤘어요.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경제적 측면을 봤습니다. 북한 개방 시 투자 기회를 분석하는 기사를 씌웠어요.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를 전망했죠. 2주 만에 북한 체제 붕괴설은 전 세계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리철수의 가족은 평양 외곽으로 추방됐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화물칸에 실렸어요. 짐짝처럼 취급받았죠. 아내와 딸은 울음도 참아야 했습니다. 울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함경북도 탄광지대로 향했습니다. 20시간이 걸렸어요. 화장실도 없었죠.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철조망이 3중으로 쳐져 있었죠. 감시탑이 100mm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토굴 같은 막사에 배정됐습니다. 한 칸에 15명이 함께 지내야 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죠. 겨울엔 영하 20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이었어요. 1시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가를 불러야 했죠. 목소리가 작으면 구타당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 수죽 한 그릇이었어요. 소금도 없었죠. 7시부터 노동이 시작됐습니다. 탄광 막장까지 걸어 들어가야 했어요. 500밋 기어서 들어갔죠.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하루 석탄할 당량은 50kcal였어요. 채우지 못하면 저녁 식사가 없었죠. 딸은 19살이었지만 예외가 없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지면 피가 났죠.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헝겊으로 감고 일해야 했어요. 저녁 6시에 노동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막사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2시간 동안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죠. 리철수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신자의 가족으로 태어난 죄를 뉘우쳐라. 교육 담당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참아야 했죠. 저녁 식사는 옥수수 수죽과 무한 조각이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소금물만 있었죠. 10시에 취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주위와 배고픔 때문이었죠. 밤에는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리철수를 도왔던 사람들이 처형됐습니다. 보이성 장교 2명이었어요. 공개 총사령이 집행됐죠. 수천 명이 강제로 동원돼 지켜봐야 했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집행관이 외쳤어요. 총성이 울렸죠. 2명이 쓰러졌습니다. 신은 3일 동안 광장에 방치됐어요. 경고의 메시지였죠. 리철수의 운전사 가족도 체포됐습니다. 부모와 형제 5명이 끌려갔어요. 그들도 수용소로 보내졌죠. 죄는 배신자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각 기관에는 충성 서약서가 또 배포됐어요. 이번엔 혈서로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야 했어요. 그 피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서약했죠.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즉시 연행됐으니까요. 하루 3번 충성 구호도 계속됐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였어요. 만수무강 김정은 동지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쳐야 했죠. 보이성 내부에는 비밀 감찰조가 만들어졌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팀이 10개 만들어졌어요. 이들은 보이성 간부들을 감시했죠. 전화 통화를 도청하고 이메일을 검열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도 녹음됐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발언이 나오면 즉시 보고됐죠.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철수가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거 아닐까. 그 말을 들은 동료가 밀고 했어요. 다음 날 그 간부는 사라졌죠. 일주일 뒤 처형 소식이 들렸습니다. 평양 전역에 감시 카메라가 또 증설됐어요. 이번엔 500개가 추가됐습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설치됐어요. 안면 인식 시스템도 도입됐죠. 누가 어디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됐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난다. 측근에게 한 말이었죠. 3개월 후 서울 국정원 신문실이었습니다. 리철수는 마지막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수백 번의 질문에 답했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당신의 증언은 역사가 될 겁니다. 리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가족 생각 때문이었죠.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증언하러 왔다. 리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김정은 체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했죠. 20년간 보고들은 모든 걸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제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위험합니다. 국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철수의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대신 정보 자체는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죠. 며칠 후 국정원은 극비리에 움직였습니다. 리철수가 제공한 정보를 분석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줄처는 철저히 숨겼죠. 보고서에는 숙청 명단 600명의 이름과 날짜가 담겼습니다. 해외 암살 계획 12건도 포함됐어요. 한국 내 대상자 5명의 신원도 기록됐죠. 이들은 즉시 경호 대상이 됐습니다. 불법 자금, 계좌 정보도 정리됐어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의 은행 정보였죠. 총액 30억 달러,
라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미국 CIA에 전달했어요. 일본 공안 조사청에도 보냈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도 제공됐습니다. 며칠 뒤 국무부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북한 고위 관리 수십 명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죠. UN 안보리도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제재를 더 강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중국도 이번엔 소극적으로 남아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제재안이 통과됐죠. 하지만 언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출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리철수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죠. 평양에서는 긴급당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국제 제재가 강화된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누군가 정보를 흘렸다는 건 알았지만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 비밀 회의실에서 불이 꺼졌어요. 간부들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누군가 말했죠. 체제의 균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한 명의 고위 간부가 사라졌어요. 인민군 소장이었습니다. 그도 국경을 넘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양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1개월 뒤 리철수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정착했어요. 새 이름, 새 얼굴로 살아가게 됐죠.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만 알려졌어요. 가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봤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조용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추가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국정원에 보낼 자료였죠. 김정은 체제의 비밀을 계속 풀어놓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국정원 요원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정보가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리철수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자유로운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는 가족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통일이 오는 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평양의 붉은 벽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했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체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리철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언젠가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북한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남게 되겠죠. 그가 들고 온 검은 노트북은 국정원의 금고 속에 보관되었습니다. 최고 기밀 문서로 분류되었지만 그 안의 정보는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평양의 간부들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다음 탈북자는 누구일까? 대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체제의 종말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철수의 선언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증언하러 왔다. 그 한마디는 침묵 속에서도 거대한 울림이 되어 세상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의 용기는 분명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를 지켜낸 또 다른 선택들이 있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채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